일본의 문화라고 해야 되나요? 조하스라는 스스로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다면서요? 조하츠가 준발이에요. 한국어로 하면 준발. 도망가는 거죠. 없는 존재로. 일본 같은 경우 막 역사 무대 자체가 산이 많은 나라잖아요. 산간에 숨어들면은 찾을 수도 없는 거예요. 마을에서 한두 사람이 사라졌다. 이걸 이제 인간의 인위적인 걸로 하면 문제가 됐는데 신의 이름으로 하면은 이게 전혀 문제될 수 없잖아요. 신이 품었기 때문에 인간은 몰라. 그러니 우리 다들 알지. 좋은 데로 갔겠지, 이러면서. 신이 데려갔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역사를 보다 재밌게, 역사를 보다 가깝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역사를 보다 진행을 맡은 헌준이고요. 교수님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제사학과의 강인욱입니다. 고고학을 전공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일본학과의 나영주입니다. 일본의 역사 문화를 즐겁게 공부하고 또 배우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화대 유료면허연구소의 박현우입니다. 이슬람과 중동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리카와라고 합니다. 저는 일본 아사히신문에서 9년 동안 기자로 활동하다가 2017년에 한국에 와서 지금 덩국대에서 일본 영화 관련된 수업도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와 한국이집트학연구소에서 이집트학과 고고학을 공부하고 있는 광수입니다. 나리카와 아야 교수님은 나리카와가 이름이시고 아야가 아니요, 성이에요? 반대요. 성이 앞이에요. 그럼 한국이랑 우리하고 똑같아요. 같네요? 예, 똑같아요. 나리카가 성이고 그럼 아야가 아야가 이름이에요. 이름이시고 네. 아야는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네네. 다채롭다 채자예요. 한자는. 네네. 다채롭게 살아라. 다채로울 채인데 읽을 땐 아야라고 읽는 거예요. 네네. 제가 예전에도 나영주 교수님한테도 한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 제가 김의 허씨긴 하지만 김씨도 쇠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안 해요. 일본의 성도 그런 거예요. 네, 일본의 성도 그렇죠. 원래 지명이거나 막 그런 데서 따겠죠. 그냥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교수님 앞에 커피 어떻게 입맛이 좀 맞으십니까? 네네, 맞습니다. 맛있어요? 네. 커피가 맛있어서라기보다는 컵이 좋아서입니다. 멋있어요. 예. 저희가 만드는 컵입니다. 세종대왕이 있어요. 맞습니다. 거기가 이제 코리안 히스토리. 저는 그냥 역사 히스토리고요. 저는 고고학을 이렇게 넓게 홍보해주는 컵은 처음인 것 같아요. 앞으로 일본 쪽도 기대하겠습니다. 나 교수님께서 자주 나와주시면 저희가 일본 컵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그럼 하겠습니다. 나리카 선생님은 똑같이 한국사입니다. 네네. 역시나 우리 곽 소장님은 이제 이집트 컵을 여러분도 혹시나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 커피 한잔 하시거나 녹차 한잔 하신다면은 이 컵에 담아 드시면 아마 입맛이 조금 더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터넷 뉴스를 제가 얼마 전에 본 게 있는데 일본의 시골에 굉장히 으스스함을 좀 강조하는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 전에도 죽음의 숲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하는 숲이 있다고도 하고 실종이 많이 되는 시골이 있다고 하고 막 이런 얘기들 심심치 않게 인터넷에서 봤거든요. 실제로 일본의 시골은 좀 치안이 취약한가요? 일본 치안 부재, 치약 그 자체보다도 무서운 범죄나 이런 게 나타나는 거는 요새 이제 일본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 우리도 그런 경향이 있지만은 인구 고령화 문제, 또 하나는 이제 출생 인구 감소로 인해 가지고 지역 자체가 뭐 소멸 정도로요 과소화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골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범죄 가능성, 이상한 사건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해요. 제가 이번에 나라 와카야마 답사 다녀왔는데 반나절 정도 차를 타고 다녔는데도 거의 뭐 일본 분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물론 또 하나는 일본이 이제 자연 환경 쪽으로 산이 많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오지 산지에 들어가면은 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뭐 그런 환경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치안 자체가 취약하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나리카 교수님은 어디 출신이세요? 저는 오사카랑 고치라고 시코쿠 제일 밑에 고치라는 데, 그러니까 시골이에요. 완전 시골이. 그러면 거기도 약간 무섭다거나 막 그런 느낌이 든 적이 있어요? 도시도 도시죠. 도시는 아니에요. 도시는 아닌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본 사람 대부분 도시가 더 범죄가 많다라는 이미지는 갖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인구 감소 때문에 빈집도 많잖아요. 시골. 그런 것 때문에 좀 범죄가 늘어났나라는 생각은 하고. 그 우리나라도 그런데 도시 유령화처럼 이렇게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느끼는. 그죠. 그리고 CCTV가 생각보다 일본 별로 없어요. 맞아. 도시에도 많이 없어요. CCTV도 없고요. 과속 카메라도 없어요. 일본에서 과속 카메라가 어떻게 한 대도 없지라는 생각을 하고 운전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CCTV는 왜 없어요? 약간 프라이버시 보호? 일반 사람들이 자기가 뭐 어디서나 찍히는 것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요. 범죄를 막았으면 좋겠다 보다 자기가 찍히는 거를 싫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잘 안 되죠. 조금 늘어나긴 했는데 네. 그래도 한국에 비하면 진짜 없어요. 한국은
거의 범죄 예방이나 범죄자를 찾아내는데 CCTV가 엄청 역할을 많이 해서 이제는 시골 지역에도 많이 달아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을 정도인데 그래서 약간 그 실종 사건 같은 게 있으면 시체가 발견되거나 그 사람이 발견되는데 오래 걸리는 느낌이 있을까? 이게 한국 같으면 바로 발견되지 않았을까? 한국은 생각이 범죄 드는 저지르고 게- 자동차 타고 이동하는 경로까지 다 그죠. 찍히잖아요. 예. 좀 그런 부분이 좀 취약한 것 같긴 그러니까 합니다. 표창원 선생님이 있잖아요. 프로파일 하시는 분이 사석에서 한 얘기인데 CCTV가 너무 고맙대요. CCTV가 있었으면 미지 사건 다 해결했을 텐데 예전에 못한 거에 너무 한에 맺힌 것들이 있는데 CCTV 때문에 요즘은 정말 고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제는 자동차를 타고 도로를 가면 100%다 찍히고 자동차가 없이 걸어 다녀도 서울 시내는 거의 동선을 따라서 CCTV가 다 있고 만약에 없으면 가게에 있는 CCTV들, 자동차에 있는 블랙박스. 와. 혹시 다른 문화권에도 치안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하는 뭐 지역이 있다거나 뭐 이런 게 있어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이제 일본도 그렇고 원래 CCTV가 없고 그 전까지는 오가 작통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본은 왜 고닌구미에서 마을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자경단을 만들어서 지키는 쪽으로 하고 큰 문제가 아니면 알아서 해결하라. 반면에 또 서양 같은 경우 옛날에 어렸을 때 서부 영화 보면은 보안관들 있잖아요. 그 지금 보면 말이 안 되는 게 자기들끼리 뽑아서 그 사람이 사람들 쉽게 말하면은 처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전 세계에 다 감시를 각자 하게 했는데 동양 같은 경우는 서로 감시한다면은 반대로 서양 사람들은 감시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 오는 걸 막아내는 쪽으로 발전했다. 지역 보안관 느낌이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저는 한국도 그런 게 비슷한 게 있었잖아요. 동네에서 왜 오가작통제에서 통장님이 다 하고 아. 동네에서 근데 부부싸움 나잖아요. 그러면 요즘 같으면은 경찰 신고하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통장님이랑 몇 분이 오셔가지고 다 듣고 판결 내려주시고 진짜 요즘에는 그게 범죄의 취급을 받지만 예전에는 부부싸움하면 경찰 분들도 그냥 손 안 대려고 하시는 경향이 좀 많았었어요. 예전에는. 요즘에는 오히려 한국은 그런 식의 모든 기존의 전통적인 감시 체계가 완전 해체되니까 우리는 오히려 CCTV가 있어야지만 해방감을 느끼지 않나요? 안전함. 예, 안전함을 느끼는 게 여기 CCTV 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이집트는 치안이 좋았어요? 고대 이집트. 고대 이집트요? 그 치안이 좋다라고 하는 게 경찰권이 강하다? 이런 느낌. 경찰권은 되게 강했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실제로 경찰 조직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좋을 만한 치안 담당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메자이라고 하는데 벌써 게임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 어쌔신 많이 크리드 들어봤어요. 오리진에 나오는 그 메자이 그게 원래 실제 하던 조직인데 원래는 이집트 사막 지역에서 이집트에 들어온 집단을 용병으로 고용해서 메자이라고 불렀었는데 이게 나중에 신왕국 시대가 되면서부터는 도시 내 시내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병력으로 활용이 돼요. 그래서 이 병력이 또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왕들의 무덤이 있는 왕들의 계곡을 이제 지키기도 하고 경비를 담당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왕들의 계곡에 그 도구를 한 사람들도 이 메자이들이 꽤 많다. 그러니까 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경찰들이 약간 이제 비리를 그 비리를 저지르면 저지르면 이제 이렇게 범죄가 되는 거니까. 에도 시대 같은 경우 지금 강 교수님 권인구미 말씀 주셨는데 곤인구미가 뭐예요? 5인조. 곤인 5명? 예, 북한에서 하는 뭐 오 담당제 아. 우리 옛날 배웠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게 예도 시대에는 권인구미라고 해서 5집을 한 팀으로 묶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이제 무슨 범죄가 일어났다 그러면은 연대 책임을 갖는 거죠. 니네 좋은데 뭐 관리 안 하고 뭐 했어 이렇게? 예, 그 자체 내에서 이제 한 사람만 잘못하면은 30명 혹은 40명이 집단으로 책임을 받기 때문에 자체적인 기능이 하나가 있었다고 할 수 있고 이런 말씀 좀 그렇긴 한데 현대 같으면은 폭력의 세계 야쿠자들도 예서 순기능을 찾자고 하면은 일본 사회의 사소한 범죄를 막는 그런 순기능을 했다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치안이 안전한 나라. 그러니까 뭔가 도시가 좀 확장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치안을 담당하는 어떤 조직이나 병력이 좀 생기는 것 같은데 이제 로마에서도 고대 로마에서도 이제 로마가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 아우구스투스 시대 때 코오루스 우르바나라고 하는 조직이 생겨요. 이게 일종의 그 황제 친위대 바로 다음 단계에 있는 엘리트 군 집단인데 코오루스 우르바나가 주로 담당했던 역할이 로마 시내와 로마 시내 그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부에서 또 사건이 발생하면 사람들 출동해가지고 또 진압하고 뭐 이런 식으로 치안을 지켰었고 또 이 조직과 더불어서 또 하나 유명한 조직이 보통 이제 자경단이라는 그 영어의 원어라고 할 수 있는 비질리스라고 하는 또 조직이 있거든요. 여기는 소방관 및 야간 순찰. 그러니까 로마 같은 경우 워낙 밀집된 도시다 보니까 게다가 이제 나무로 만들어진 집들이 많아서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사건들이 있잖아요. 화재 사건들이 화재가 나면 엄청나게 위험하기 때문에 화재 방지를 위해서 매일매일 순찰을 도는 그런 조직들이 로마에서도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불조심 돌면서 순찰도 하고. 네, 그렇죠. 중동은요, 마을 단위의 부족들이 사실은 역사를 좀 오랫동안 이루어왔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경찰 조직도 그냥 부족 단위로. 그러니까 그 도시는 도시대로 있어요. 부족들이 사는 데는 부족들이 알아서 하지만 도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처럼 행정 관리들이 있고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좀 뭐긴 한데 영어로는 마켓 인스펙터라고 그러거든요. 무타십이라고 그러는데 무타십은 이제 시장에서 온갖 부정한 일들을 다 잡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격을 뭐 바가지를 씌운다든지 저울을 속인다든지 그다음에 시장 내에서 여러 가지 질서를 유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거 말고 슈르타라고 해서 경찰이 있어요. 경찰 조직이 돼서 문제되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 치안은 잘 된 편이에요. 여기 이제 일본 전공 선생님 두 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서브컬처에서도 많이 다뤄지는 조직 중에서 그 신선조가 있잖아요. 신생구미 또 역시 약간 음악부 치하에서 어떤 도쿄의 치안을 담당했었던 조직이 맞나요? 뭐 치안 목적보다도 이제 원래는 막부 쪽에 목숨 걸고 새로운 정부 조직에 대해서 막부를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조직이 신생구미거든요. 그 사람들도 당연히 그 지역의 이제 안전이나 뭐 이런 질서도 더불어 하기 때문에 그런 기능은 했다고 봐야죠. 치안에 관련된 건 전 세계가 고대부터 시작해서 약간은 비슷한 면이 있구나라고 좀 느껴집니다. 본격적인 얘기로 좀 들어가서 일본의 문화라고 해야 되나요? 조하스라는 스스로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다면서요?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수가 많다면서요? 네, 그게 조하츠가 준발이에요. 한국어로 하면 준발. 증발. 예, 예, 예. 올해 준발이라는 제목, 조하츠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영화가 개봉했거든요. 네, 그게 일본에서 개봉했지만 또 세계 영화제에서 많이 그 사연돼가지고 그래서 일본에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 약간 세계적으로 알려진 계기가 된 것 같긴 해요. 스스로가 내 주민등록도 그렇고 다 없애고 그냥 어디로 시골에 숨어서 사는 거예요? 그죠. 도망가는 거죠. 없는 전제로. 왜요? 빚이 있거나 가정폭력이라던가 스토커라던가 그런 범죄 피해자인 경우도 그러니까 있고 한마디로 구석에 몰리다가 도저히 못 살겠어. 누군가한테 숨어야 하는 전제? 그럴 수도 있고 뭐 일본은 한국보다는 아날로그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좀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그러니까 비하면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한국은 뭐 핸드폰이나 주민등록번호 막 그런 게 없이는 절대 못 사는 어디 가서 뭘 나라잖아요. 하기 힘들죠. 그죠. 일본은 아날로그가 남아 있어서 찾기도 힘들 거고 그리고 그런 업체가 있대요. 준발을 도와주는 업체? 이사하는데 몰래 이사할 수 있게끔 일본은 이삿짐 센터가 유니폼을 입거든요. 그럼 이사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 옷을 입고 몰래 혹시라도 누가 내 주변에 물어봐도 몰라 갑자기 없어졌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네네. 그게 그 다큐멘터리 영화에 나온대요. 업체가 있구나. 참 놀라운 게 우리 어렸을 때 일본이 디지털 문화의 첨단이었는데요. 아니 그거는 오해인 게 전자기기를 빨리 전자기기. 도입했죠. 그 요즘에 저기 도장 찍어주는 그 로봇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전자기계로 아날로그로 계속 연장하지 절대 안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교 때 소니 워크맨 이런 거 얼마나 사고 싶어 했습니까? 그런 이제 전자제품은 이제 발달됐는데 여전히 도장문화 이렇게 결제로 지금도 소니에서는 사장님 결제를 도장으로 한다라는 소문이. 그럴 수 있죠. 네. 팩스 지금도 쓰고. 맞아요. 저는 기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이메일로 반박해서 왔더니만은 이메일로 받아서 출력을 해서 찍고 있더라고 하는 그거 농담인지 진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진짜요. 예. 코로나 때 그것 때문에 근데 고생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발전 참 독특해요. 근데 저는 그게 오히려 일본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나라가 근대 사회가 빨리 들어온 사람들은 아날로그로 이미 정착이 되어 있잖아요. 한국은 사실은 뒤늦게 따라갔기 때문에 중국이 제일 빠르지 않습니까? 디지털이.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일본은 약간 좀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가장 빨리 바뀌었지만은 그게 너무 일찍 세팅을 시켜놔서 바꾸기 어려운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게 인프라가 이미 갖춰진 상태에서 새로운 인프라를 도입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사실은 비용도 많이 들고 근데 인프라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새로운 인프라 설치하는 거는 오히려 쉽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중국에서도 무선 전화 같은 경우도 정말 빨리 보급되고 전기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물론 그것도 분명히 맞습니다만 나리꺼에서 분명히 일본 사회가 뭘 하나 하면 안 바뀌는 것도 사실이죠. 맞아요. 예, 바꾸는데 오래 걸리고 기본적으로 보수적이라서 바뀌는 걸 원하지 않은 사람이 많은 거죠. 전 참 재밌는 게 이게 정말 그냥 안 바뀌고 쭉 이어가는 게 저는 고고학적으로 보면 딱 증명된다고 생각드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인돌 만들다 갑자기 싹 없어지고 세용농업 나오고 그다음에 삼국지다 보면 완전 바뀌는데요. 일본은 놀라울 정도로 야요이 시대부터 점진적으로 변해요. 심지어
심지어 도호쿠 지방이나 저기 북쪽 지방은 신석기 시대죠. 조몽 시대부터 이 사람들이 새로운 게 들어오면은 바뀌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거에 얹혀지는 식으로 계속 이게 점 쌓이는 식으로 해서 돼서 바로 옆에 한국은 이게 완전히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근현대 문제가 아니라 지형적으로 뭔가 이렇게 내지는 생태 환경적으로 쉽게 바꾸면은 대안이 없으니까 그걸 유지시키면서 얻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게 이제 뭐가 삶의 어떤 조건 때문에 어떤 문화적인 변동성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고 뭐 대표적인 또 사례가 이집트는 안 바뀌잖아요. 이집트는 3,000년 동안 안 바뀌잖아요. 청동에서 철기로도 안 이제 바뀌잖아요. 안 바뀌어요. 그런데 반해서 이집트와 이제 비슷한 시기에 융성했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계속 바뀌어요. 왜냐면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자연적인 조건 그다음에 어떤 다른 집단과의 접촉의 가능성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까지 염두에 둬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돼서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일본 관련 야요이 시대를 연구한 적이 있었는데요. 야요이란 유적이 현재 일본 도쿄의 동경대학교 근처가 바로 유적지예요. 동네 이름이 야요이거든요. 캠퍼스 아니에요? 캠퍼스 안에 있는데 그게 원래 예전에 그 대포 쏘던 사격장인데 거기서 우연히 땅에 파헤쳐지면서 이렇게 톡이 하나 나왔어요. 그게 야요이 톡이에요. 대포 쏘다가 땅이 파여서 빈 땅이니까 거기에 동경대학도 짓고 거기서 이렇게 아주 유명한 토기가 나온 게 야요이 톡이에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모든 교과서에 실렸는데 재밌는 거는 가서 물어봤더니만은 야요이 톡이는 야요이 게 아니랍니다. 그럼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우리는 삼국시대에 해당되는 고분시대에 해당되는 것이다. 근데도 야요이 때 거를 쓰고 있었다. 거의 안 바뀌니까는 서로 싸워요. 이게 야요이 거냐 아니면 고분시대냐. 그러니까 결국 그럴 정도로 이게 변하지가 않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삼국시대로 이어진다는 거죠. 참 요즘 일본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증발자 얘기하다가 넘어가긴 했는데 이게 빚이나 어떤 무서움이나 도망가고 싶은 대상으로부터 싹 사라진다는 거 야반도주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네, 확실히 그렇죠. 일본의 이제 에도 시대 같은 경우는 경제 중심의 상인들의 시대다 보니까 빚에 시달려 가지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이제 일환으로 아버지가 빚을 지면 우리나라도 뭐 그런 거 있었지만은 딸이나 이제 뭐 빚의 대형으로 인신매매 되고요. 또 그걸 목적으로 해서 납치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많은 실적인 사례들이 예도 시대에 있었거든요. 또 생각을 해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 아까도 아날로그 지형적인 거랄지 아니면 뭐 산이랄지 여러 가지 요소 나오면서 바뀌지 않는 문화 말씀도 하셨지만은 역사 무대 자체가 산이 많은 나라잖아요. 산간에 숨어들면은 찾을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답사 고야산이라고 하는 와카야마의 종교 도시 갔다 왔는데 뭐 그런데 이제 일단 들어가면은 거기는 외부 공권력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니까. 그래요? 네네. 그리고 예컨대 중세 같으면은 장원이라고 하는 대토지 소유의 땅을 중심으로 사회가 움직이잖아요. 그 장원의 주인은 이제 힘 있는 절이나 신사, 후지아라샤 같은 권력자들이 장원의 주인이기 때문에 장원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외부의 공권력이 치부권이 되어가지고 그런 역사적인 배경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산지가 발달됐기 때문에 외부의 공권력이 쉽지 찾지 못하는 환경들이 있는 거예요. 다만 일본 같은 경우는 아예 징발해버리고 다 정리해버리고 저는 이게 그 에도 시대에 있었던 마비끼 문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이가 많은데 기근 들면은 몇 명 아이를 죽여버리는 경우도 있었고 마비끼가 속아낸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그냥 없는 것처럼 처리해도 용인되는 듯한 약간 좀 그런 걸 받았어요. 느낌이 가지치기 같은 느낌. 예, 가지치기. 와. 기본적으로는 이제 국가 공권력보다도 자체적으로 본인구미 얘기도 나왔지만은 마을 단위로 자체적으로 사회가 굴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을에서 합의를 하면은 예컨대 이제 지금 식량이 떨어졌다. 최소한으로 나눠야 된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많으면은 한 집에서 한 사람씩은 없애는 이런 거를 자체적으로 이제 합의만 하면은 그게 사회를 유지하는 룰이 돼버리는 거죠. 처리하는 사람도 그냥 아무도 모르게 옆에 사람들도 못 본 척 이런 느낌인 그렇죠. 거예요. 공동체 자체가 이제 살아야 되니까. 우리 같으면은 뭐 누가 없어지면 찾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예 일부러 모르는 척하는 그러한 문화가 있으니까 조화스가 용인된다고 해야 될까? 한국도 보면 옛날에 보면 죄 짓거나 하면은 저기롭도 그렇지만은 죄 지으면은 어디 도망가잖아요. 산속으로. 그러면 우리는 산속에서 산적을 하고 막 같이 때를 이루는 한 있더라도 조용히 하지 않는데 일본은 마비끼 플러스 수치 약간 그런 못 견뎌하는 그런 것들도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해방은 우리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면 우리는 간첩이에요. 그거. 사라지면 간첩이야. 그거. 간첩이야. 네, 우리 어렸을 때는 어디 갔어? 그럼 북으로 갔어. 네,
요즘이야 젊은 세대들은 모르지만 교수님 우리 어렸을 때 자랐을 때 북한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존재였잖아요. 간첩. 예. 그래서 이제 일본의 대중문화 뭐 예컨대 생가치로의 가미카쿠시라는 게 있잖아요. 네, 신이 감춰버리는 거니까 인간은 찾을 수 없는, 그래서 행방불명이라고 할 수 없는데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 있었던 거죠. 마을에서 한두 사람이 사라졌다. 이걸 이제 인간의 인위적인 걸로 하면 문제가 됐는데 신의 이름으로 하면은 이게 전혀 문제될 수 없잖아요. 그런 문화는 있었다고 할 수 있겠죠. 신이 품었기 때문에 인간은 몰라. 그러니 우리 다들 알지. 좋은 데로 갔겠지, 이러면서. 신이 데려갔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오, 생각을 약간 소름 하면은. 끼쳤어. 생각해보면 저희는 누군가 사라지면 어떻게든 찾으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좀 사라지는 게 익숙치 않은데 일본에는 조아츠 문화가 이렇게 당연히 앓는 느낌이잖아요. 혹시 뭐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문화가 있어요? 중동에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소수인들이 살기가 어려울 때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천들 그리고 그 이슬람에서 파생된 종파인데 이슬람에서 이단시 취급하는 거, 예를 들면 드루즈 같은 경우라든지 쉬아파라든지 이 사람들은 아무래도 같이 섞여 살면은 위험하니까 다 도망가죠. 주로 도망가는 곳은 일본처럼 험한 곳이에요. 레바논의 크리스천들이 주로 살던 곳이 레바논 산이거든요. 레바논 산도 굉장히 깊고 높습니다. 지금도 레바논 산에 가보면 이걸 어떻게 살았지 할 정도로 그런 데서 숨어 살고요. 그리고 드루즈도 레바논의 산맥에서 들어 살고, 그다음에 이란에 같은 경우에는 자그로스 마운틴이 있거든요. 자그로스 산맥에서 숨어 살고, 그다음에 메소포타미아는 늪지가 있어요. 마르시라고 하는 늪지가 있는데 그쪽에서 또 숨어 살고, 공권력이라든지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한테 피해서 사는 겁니다. 차라리 그렇게 힘들더라도 그렇게 사는 게 낫다. 네, 슬픈 일이죠. 네. 슬픈 얘기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추노 보니까 우리도 많이들 도망가고 했었네. 노예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이집트에도 당연히 그런 사례들이 있고요. 제가 보통 말씀드리는 고대 이집트는 아니고 한 3세기, 4세기경에 이 사막으로 사라지는 문화가 약간 유행을 해요. 이건 도망친다기보다는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뭔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서 전부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한테 다 나눠주고 그냥 빈몸으로 사막에 들어가서 스스로 기도하고 수행하는 방식의 어떤 삶을 살기 시작하는데, 요 분들을 이제 보통 오늘날의 사막의 교부들이라고 보통 불러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그 서기 3세기의 인물인 그 안토니우스, 뭐 대안토니우스라고도 하는데, 이분은 정말 부자였는데 전부 다 팔아치우고 사막에 들어가서 20년인가 30년 동안 사람을 한 명도 안 만나고 살았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전해집니다. 근데 이분들의 어떤 이 습관이 나중에 우리가 이제 보통 중세 유럽에서도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수도원 문화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수도원 문화가 사실 이집트에서 시작이 돼요. 그 수도원 문화를 시작한 사람들이 요 사막의 교부들이고, 그래가지고 4세기 중반에 이집트의 기독교인인데 파코미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는 이제 다 사막에 가서 혼자 살아요. 이 사람들을 이제 은수자라고 보통 하는데,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모여서 지내게 되거든요. 모여서 지내면 규칙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파코미우스가 공동체 수도원을 위한 규칙을 또 만듭니다. 그게 나중에 유럽으로 전파돼가지고 유럽의 수도원 문화의 기반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약간 불교랑도 비슷하네요. 좀 혼자서 암자 가가지고 뭐 수행하시고 그렇죠, 동물 가서 그렇죠. 수행하시고. 그리고 사실은 유럽의 수도원 문화도 일반적인 공동체와는 떨어져 가지고 사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죠, 수도사들이. 그것의 어떤 그 연장선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슬람에서도 그런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8세기 아프가니스탄의 통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치 부처님처럼 모든 거를 다 버리고 은수하거든요. 아드하마 이브라임이라고요.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들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이집트의 그 은수자들처럼 거기 이제 수도원에 시작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했던 수피의 대가가 있어요. 이 사람도 모든 걸 버리고 숨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 지역이 약간 그렇게 하기 좋은 조건이 사막이 있잖아요. 네. 사막은 뭔가 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인식이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있었고, 그래서 사막으로 일단 들어가는데 생각해 보시면은 성서에도 나와요. 예수님도 네. 사막에 가서 40일인가 동안 수행을 하시죠. 그것을 또 본따기 위해서, 또 따라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습관들입니다. 거기서 뭐 먹고 살아요? 그냥 뭐 지나가던 전갈 잡아먹고 성경에 따르면 석청이라고 그래서 저기 전갈은 좀 독이 때문에 위험하지 않나요? 예. 근데 전갈도 많이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실제로. 예, 아, 예, 그거, 예, 예. 그거 먹으면 맛있게. 하여튼 석청 먹기도 하고 한다는데 메뚜기도 먹었다고 되어 있던 예. 것 같고요. 그리고 근데 사실은 사막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완전 모래만 있는 것 같지만 보면은 동물들도 다니고 사막 여우도 돌아다니고 사실 먹을 거는 많이 있습니다. 아까 완전히 황폐화된 곳이 아니라 약간 사람이 그래도 잡아먹을 게 있으면. 근데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드함 이브라임이 거기서 이제 사막에 갔는데 거기 있던 기독교 수도사 시므온을 만나거든요. 근데 시므온한테 뭘 먹고 사냐니까 자기는 하루에 병아리 콩 하나 먹는다고 그랬어요. 거짓말일 것 같아요. 아니 믿어주세요.
유랑자들이 이제 아예 때를 이루다 못해서 나라를 만든 경우도 있죠. 그래요? 네, 대표적인 게 러시아의 코사크인들. 그 기병. 춤추는 이거에 돈강이나 볼가가 전쟁하고 있는 러우 전쟁 있죠. 바로 그 일대가 코사크인들의 본거지였는데 이 사람들이 그 당시 러시아는 농노제 때문에 이동에 자유가 없거든요. 나가는 순간 못 돌아오는 거죠, 이제. 그럼 아예 그럼 어디 가냐? 거기 사는데 누가 잡으러도 안 와요. 거기가 살 땅이 뭐 아주 그냥 비옥한 땅도 아니고 해서 거기서 도망한 농민들이 아예 몇백 년간 살면서 자기들끼리 살거든요. 그게 코사크인들인데 나중에 그거를 러시아가 이제 전략적으로 데리고 와서 하나의 군사 조직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코사크 기병의 기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이 바로 현재 우크라이나가 되고요. 또 다른 그러한 어디에 속하지 않는 자유민들이 있어요. 중앙아시아에도. 카자흐스탄의 카자흐족. 카자흐가 바로 자유인이라는 뜻인데 엄밀히 말하면 러시아나 아니면은 우즈벡이나 모든 데 속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거대한 초원지대에서 그냥 부족을 이루는데 이 사람들을 굳이 토벌한다? 그런 생각 없어요. 나한테 위험만 되지 않는다면은. 그런 식으로 아니면은 아예 금광을 캐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호적들을 없애버리고 도망가서 금광을 파면서 나라 만든 경우도 있죠. 19세기 말에 흑룡강변에 있었던 그때 말했던 줄고타 공화국 그때 나와서 잡아놓고 보니까 이 인간들이 귀족부터 노예까지 다 있는 거예요. 도망쳐가지고 황금이 자기는 더 중요하다. 예. 도망자가 있는 건 그들이 이제 뭔가 피해야 되니까 그러는데 그 피해야 되니까 생각나는 게 너무 못된 왕이나 왕비 혹은 뭐 여왕이 있을 때 사람들에 대한 그 끔찍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일본에도 그런 왕이 있어요? 일본 서기에 40명의 왕들에 대한 얘기 써 있거든요. 그 중에서 무열왕이라고 칭하는 인물이 가장 폭군의 대명사처럼 기술되어 있습니다. 일본 서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편년체로 되어 있어서 그 왕이 즉위해가지고 1년에 무슨 일을 했는지를 연대별로 기록이 났는데 무열왕 같은 경우는 뭐 예컨대 몇 년에 기록이 한 번 딱 나오는데 임신부의 배를 갈라가지고 너무 끔찍한 얘기를 죄송한데요. 배를 갈랐다는 거야. 왜 갈랐느냐? 성별이 궁금한 거야.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손톱을 뽑고 산에 가서 말을 캐게 했달지. 손톱을 뽑은 다음에 땅을 파라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도랑에 물이 흐르고 있는데 통 속에다가 사람을 이제 흘러보내게 해가지고 죽이는 거야. 혹은 나무까지 오르게 해가지고 활을 쏴서 떨어지는 걸 즐기는. 그래서 마치 우리 중국의 폭군하고 똑같은 일들을 한 걸로 기록이 돼 있어요. 물론 이제 그 무열의 왕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일을 했겠느냐 하는 비판적으로 보면은 왜 그런 폭군이 나왔느냐 하면은 그 다음에 개체 왕이라고 하는 게이타의 왕이라고 하는 이제 그 유명한 왕이 등장을 하는데 앞에 그 폭군이 폭정을 하면 이제 뭐 유기적으로 하면 당연히 집안의 씨가 말라서 대가 끊기는 거잖아요. 그런 임금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즉위하는 개체 왕이 새로운 왕통을 만드는 그런 역사적인 이제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반은 사실일 수도 있지만 또 반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묘사됐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중국 촬영 갔을 때 양귀비와 현종이 막 어울려 놀고 뭐 하는데 이들이 뭐 어떤 짓까지 했다더라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보고 참 많은 이야기 있고 지금 일본의 어떤 역사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네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는 진짜 그런 폭군은 없는 것 같아요. 연산군이 최고의 폭군인데 좀 정신이 나가지고 여기저기 쓸고 다니고 여색을 너무 밝히고 뭐 이런 얘기는 했지만 이 정도 끔찍한 왕은 고려의 충혜왕, 충렬왕이 보면은 몽골 계지 않습니까? 고려사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조선의 어떠한 왕조 정당성을 위해서 아주 나쁘게 썼다는 게 일반적이긴 하지만은 그거 보면은 충렬왕도 뭐 먹다가 그냥 사람 심심해서 막 죽이는 식으로 해서 뭐 만두 처먹었다고 죽이고 뭐 충렬왕은 정말 아주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그 어떤 폭군으로의 이미지가 그 대상을 폄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기록되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 직접 그걸 기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가 나 이 정도로 잘했다.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권력이 강하고 내가 이만큼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를 선전하기 위해서 뭐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아시리아의 왕들인데 그 중에서도 아슈르바니팔 2세 같은 경우는 다들 잘 아는 얘기예요. 뭐냐면 뭐 산채로 다 껍질을 벗겨가지고 성벽에다가 쫙 걸어놨다. 사람 머리뼈를 모아가지고 쌓아가지고 탑을 만들었다. 혹은 산채로 꼬챙이에 꼽아가지고 죽였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이 사람 이 명으로 쓰여져 있는 기록에 되게 자랑스럽게 막 써놔요. 내가 이 정도까지 했어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근데 이 사람이 그러면은 암군이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굉장히 뭐 아시리아 정치 체제를 안정화시키기도 하고 또 예컨대 뭐 림두 같은 수도를 다시 이제 재건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긴 왕인데 뭐 이런 어떤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또 이런 모습이 아시리아 시대 전반에 걸쳐가지고 왕들이 다 약간씩 이런 식으로 자기를 묘사를 해요. 근데 아시리아 자체가 약간 굉장히 힘을 과시하는 그렇죠. 왕조였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선전용 멘트였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 중동에서 이 사람은 꼭 얘기를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오스만 제국의 셀림은 1512년에 술탄이 돼서 1520년까지 8년 동안 술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잔인하냐면 이름에 야부즈 술탄 셀림이라고 해요. 야부즈가 엄격한 가혹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셀림 더 그림이라고 그래요. 셀림 더 그림. 이 사람이 어느 정도냐면요. 왕이 됐을 때 술탄이 됐을 때 자기 동생들과 그 아들들 다 죽여요. 근데 그런 일은 사실은 많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게 형제 살해가 이 사람의 아들 때 이제 하나의 아주 공식화가 돼버리고요. 그리고 사파비하고 싸울 때 사파비 쪽에 조금이라도 동정심을 가질 수 있는 크슬바시라고 있거든요. 약간 이제 사파비 쪽에 얘네들을 사파비로 가기 전에 얘네들이 혹시 내 뒤에서 공격할지 모른다고 해서 멀쩡한 사람 4만 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4만 명을 학살해요. 학살하고 8년 임기 동안 갈아치운 재상이 7명인데 죽이거나 해고당하는데 얼마나 이게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튀르크의 표현 중에 뭐가 생기냐면 저주를 하잖아요. 싫잖아요. 그러면 너 셀림의 재상이나 되라. 너 셀림의 재상이나 되라. 그 말이 관용어가 될 정도로. 넘버 2인 건데. 예. 그거 넘버 2 되면 죽는 거예요. 네, 죽는 거예요. 사실 보면 저는 아까 말씀하셨었던 무게수천왕 보면 이렇게 그러한 형벌의 어떠한 패턴의 일정이 다 동영상이랑 비슷한 것 같은 게 가장 올라가면은 향나라의 주왕 있지 않습니까? 포락지형이라고 해서 했고 또 임산부 별을 가르고 뭐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서 그거는 물론 실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식으로 아마 아시리아처럼 잔인들의 어떠한 것을 잔인함을 과시하는 게 안보에 도움된다고 생각되는 게 왕은 아닌데 고려 같은 경우도 수나라에서 왜 100만 대군 와서 다 무찔렀지 않습니까? 그럼 그 시신들을 모아서 탑을 쌓아요. 해골탑을 쌓아요. 그거는 중국 기록에 있어요. 가시죠. 예, 경관이라고 해서 그거를 쌓아놓고 또 오면 한번 보고 가시라고. 예. 올라가고 싶으면 들어와. 당신도 와서 같이 하나 더 쌓아줄까? 약간 좀 그런 식의 레토릭이 많이 가미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좀 들고. 주나라의 왕도 그렇고 뭐 당연정도 그렇고 다 아마 알 건데 일본 분들은 브레스 일왕을 알아요? 네, 어느 정도 압니다. 근데 약간 일본 서기가 다 사실이라고 생각하진 않죠. 신화랑 역사랑 섞인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뭐 천하의 역사 자체가 좀 그렇긴 한데. 그럼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단군 같은 그런 그쵸, 이미지가 그쵸, 좀 그쵸. 있는 거예요. 예, 실제 이야기라기보다 만든 이야기도 섞여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한테 물어보면 세종대왕 하면 바로 나오고 뭐 이순신 바로 나오고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일본인들한테 세종대왕 같은 느낌은 누구예요? 쇼도쿠 대장? 쇼토쿠 타이시. 아, 쇼토쿠 다이시. 아, 네네네. 한 번에 여러 사람 얘기를 들을 수 있고 막 그런 전설적인 인물이긴 해요. 이제 성덕태자 자체는 실존 인물인데 네, 맞아요. 이제 예수님처럼 마국간에서 태어났달지 이제 아니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꺼번에 20명, 30명의 말을 동시에 듣고 필요한 응답을 했다 이런 이제 성인으로 묘사된 거는 조금 후대 이제 수식이 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자체는 교과서적으로는 603년에 일본 사람들이 처음으로 일본 역사 속에서 관이제 공무원들을 이제 서열화시킨 거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17조 헌법이라고 칭해가지고 17개 조항에 이제 규정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오늘날의 헌법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메이지 시대 이후에 근데 헌법을 만들 때 헌법이라고 명칭은 일본 서기에 성덕태자가 만들었다고 하는 17조 헌법에서 가져왔어요. 태자면 아들인 거예요? 왕의 아들이고 오래 살지 못해가지고 중간에 죽었기 때문에 왕의 자리는 못 앉아. 그러면 이제 사람들한테는 그런 거네요. 7세기 초쯤에 관제를 재편하고 헌법을 만들고 이 정도였으면 네. 이 사람이 만약에 왕까지 됐으면 얼마나 대단했을까. 그렇죠, 이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성덕태자가 나중에 근대 이제 집회, 합회가 발행되면은 첫 번째 초상의 주인공. 우리로 하면 세종대왕 격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쇼도쿠라고 좀 이렇게 귓속말을 했었던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 생각하는 왕이랑 다른 게 일왕은 린토쿠냐 뭐 그 앞에 사람 전부 다 신화 시대거든요. 그 사실 어떠한 고고학 증거도 없어요. 증거도 없지만은 고고학 증거가 없다라고 말하면 그 사회에서 묻히기 때문에 말을 안 할 뿐이지 어떠한 증거도 없어요. 그 있다고도 말 안 하지만 없다고도 말하지 않는. 하지만 분유왕은 거기 일왕과 그 관련된 것은 꽤 많은 돈을 넣어서 고고학이 발달되어 있긴 해요. 하여튼 더 이상 자세한 거는 안 묻는 게 좋은데 그 쇼도쿠가 일본이라고 하는 국호와 관련돼 있지 않나요? 옛날에는 이제 600년대 초반에 쇼토쿠 타이시가 생존했을 당시에 수나라에 국서를 사신을 보내거든요. 이제 견수사라고 하는데. 근데 그때 이제 국서의 문면 중에 일출처
천자가 일몰처 천자한테 국서를 본다 그런 문면으로 이제 국가 간의 공식적인 편지가 갔어요. 그래서 일출처가 해 뜨는 곳 일본, 일몰처는 해 지는 곳 서쪽에 있는 중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일본 학계에서 바로 일본이라고 한 나라 이름의 유래가 607년 단계에 성덕태자의 국서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쇼토쿠 이후로는 그 일왕은 상징적인 존재였지 무슨 일을 막 하고 거대한 뭐 업적을 만들고 우리 같이 무슨 하던 사람이 거의 메이지까지는 거의 저는 본 적이 없어가지고 왕의 어떤 막 예. 지도력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그냥 신하들의 어떤 상징적인 움직임으로. 존재였고 그전에는 뭐 쇼군이라든지 뭐 막부 시대에서 저도 정말 일왕에 물어보면은 자기들이 말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저한테는. 생각해 보면 예. 그 전까지는 전국 시대도 막 이렇게 있었고 왕권이 엄청나게 강하고 막 신처럼 떠받들기 시작한 건 최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해양 시대까지는 천하의 존재가 컸죠. 네네. 왕의 나라니까. 그 뒤에 사무라이 무사의 시대가 오는 거죠. 카마쿠라 이후로. 그러니까 1180년 이전까지는 실질적으로 이제 왕이 우리로 하면 조선시대에 왕처럼 왕이 존재를 했기 때문에 그 왕을 이제 일본에서는 텐노, 천황이라고 불렀던 거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신처럼 떠받드는 천황이 있다고 하면 조카하고 이제 싸워가지고 672년에 임신의 난을 통해가지고 천황이 된 왕게 천무천황인데 일본석에는 39대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근대국가 이후에 메이지 유신 이후에 그 조카를 천황으로 추대를 해가지고 39대가 되고 이 천황은 이제 40대가 됐는데 어찌됐든 간에 하늘천자에 무사의 무자 힘의 무자를 써서 천무 텐무천황이라고 하는데 이 천황은 실존 인물이고 이 천황 때 처음으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하고 텐노라고 하는 천황이라고 하는 칭호를 공식적으로 사용했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중국의 진시황과 같은 시황제가 같은 그런 칭호 인물이니까 그 사람은 당시 사람들이 당신은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인신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은 신이다 인정을 하는 천황이고 그다음에 쇼토쿠 타이시 같은 경우는 일본 역사상 죽어서 처음으로 인간이 신으로 받들어진 신앙의 대상이 된 첫 번째 인물이 쇼토쿠 타이시. 지금 일본은 사람이 죽으면 신이 된다라고들 하잖아요. 약간 그거의 시초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저같이 일본사에 문외한인 사람도 성덕태자를 아는 이유가 저희가 종교학할 때 일본 종교를 배울 때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쇼토쿠 타이시 성덕태자예요. 유교 문화를 갖고 들어오면서 일본의 기틀을 잡거든요. 일본 불교의 시족, 일본을 화자를 써서 나타냈잖아요. 화식, 화목을 화자, 화종이라고 해가지고 일본 종교의 시조가 쇼토쿠 타이시죠. 일본 불교의 시조. 네. 그러면 여왕도 있었어요? 여왕도 많았죠. 그래요? 고대부터 근세까지 메이지신 이전까지 일본의 에도시대 우리 조선시대 후기에 해당하는 에도시대까지 10번 여왕이 등장했죠. 사람 수로 하면 8명. 에도 시대까지 있었다는 건 굉장히 가까운 시기에도 있었다는 거네요. 네네네. 근데 최근에 법적으로 여성이 계승을 못하게끔 네네네. 결론을 내리지 계승 않았나요? 못하게끔 했다기보다는 여성 천하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네. 다카이치 정부에서 여성 천황을 하게 되면 지금 천황의 이제 애동딸 아이코라고 하는 공주가 다음 천황이 돼야 되는데 그걸 이제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넓은 의미의 반개의 천황가 중에서 누구라도 양자로 들이도록 법을 냈죠. 총리는 다카이치 여성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러면 일본 그 국내의 반응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은 아이코 사마가 천황이 됐으면 좋겠다가 많아요. 일본은 근데 국가가 정한 거 정말 잘 따르죠. 그죠? 예. 근데 이번에는 되게 반감이 큰 것 같긴 해요. 공주가 돼야 된다. 예. 왜냐하면 천황 관련된 거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꽤 많거든요. 일본인들은 당연히 신이 내린 사람이라고도 이제는 현대에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그냥 상징적인 존재일 뿐이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왕가에 대해서 막 그 애정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많죠. 은근히. 왜냐면 영국도 보니까 이제는 거의 반쯤은 끝난 것 같다. 왜냐면 여왕께서 서거하신 다음에는 그 뒤로는 굉장히 좀 또 근데 또 요즘은 또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돌아갔어요? 그냥 그때 이제 여왕이 돌아가시면서 약간 슬퍼서 그랬었던 것 같고 이제 다시 또 그냥 찰스를 받아들이고 그런 분위기인 것 그 같아요. 왕자 때문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국 사람들은 이제 왕실에 대한 애정이 많이 있어서 둘 다 섬나라기도 하지만 녹화 초반에 했던 말과 굉장히 일맥상통합니다. 한국은 뭔가 바뀌면 한 번에 확 바꾸고 뒤에 거 생각 안 해.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렇게 바뀌어도 왕가가 계속 이어가는 걸 보면 참
특이하다. 저는 일본 분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내 세금을 먹잖아요, 왕실이. 영국은 오히려 버는 돈이 더 많다고 했거든요. 일본의 왕가도 버는 돈이 많습니까? 버는 돈이 버는 돈은 제로죠 뭐. 네, 벌 그죠. 버는. 영국은 엄청 많이 번대요. 영국은 이제 왕실이 갖고 있는 여러 그 이제 중요한 스팟들이 있는데 거기를 이제 개방을 하면서 이제 그로 인한 관광 수입, 수입이 어마어마. 예 그런 것들이죠. 예. 일본도 그럼 일본 왕실도 굿즈 팔면 되겠네요, 굿즈. 근데 그러면 진짜 크게 성공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서양에는 제가 경험하기로는 일본의 그 천황가에 대해서 일종의 어떤 환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 서양인들 중에서.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왕실이 마음에 안 드는 게 내가 왜 내 세금으로 내 세금으로 왕실을 운영을 해야 되느냐. 그것만 아니라면 영국은 오히려 반대라고 하셨었고. 그게 일본적인 문화인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이제 바뀌는 거 싫어하는 거를 하나의 특징으로 말씀 나눴잖아요. 근데 사람으로서 지금 천황이 126대 천황이거든요.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집안이 어찌됐든 126대를 거쳐오는 집안을 내놓으라고 하면 최소한 일본에서는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그 귀한 존재가 일본의 문화라고 했을 때 그 문화를 함부로 못 버리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일본 사람들이 왜 그 천황가 단적으로 얘기하면 무의도식이 아무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쿄 도심의 한복판에 30만 평 대지 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면 거기는 그 왕가의 땅이에요? 완전히 옛날 에도 도쿠가와 이에야스 집안의 에도성을 성체로 지금 한 거로 해가지고 천황가들이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참고로 이제 일본 하면 아까 여왕 이야기하셨는데 일본 고고와 고대사의 최대 미스테리 여왕이 있거든요. 히미코. 히미코. 예, 히미코가 삼국지 유지 동전에 나오는 기록 보면은 그 기록만 봐도 되게 좀 이상한 사람 같아요. 수십 년 동안 거의 100살까지 살지 않나요? 거울을 갖고 막 점을 치고 사람들을 막 귀신을 섬기면서 통치한다는데 히미코가 있었던 야마타이국이 어디 있는지 아직도 싸우고 있나요? 일본 사람들? 그렇습니다. 아직도 결론을 못 냈죠. 제가 일본에서 큐슈 사람들하고도 접촉하고 오사카 분들도 많이 하고 하면 둘이 싸워요. 싸움 옆에서 이제 칸토 지역에 있는 분들이 쟤네들은 저래도 안 돼 이러고 농담처럼 하는데 향토 사학가들끼리 아직도 싸우고 있어요. 네네네. 학계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나라 교토에 있었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교토 대학이 이제 선봉이고 규슈 쪽 그건 그렇죠. 도쿄 대학 선생님들이 또 선봉에 나서서 규슈론을 이런 학계까지. 큐슈 내부에서도 엄청 강해서 야마타이국이 큐슈에 있었다. 그리고 저를 막 설득시키는 거예요. 거기 있는 분이. 근데 나 전공 저 북방인데 그거는 좋은 거 하시는데 어쨌든 야마타이국은 큐슈에 있습니다. 그럼 한때는 히미코 여왕이 한반도에서 건너갔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지 않았나요? 삼국사기에 등장을 하기는 하는데, 예컨대 히미코를 직접적으로 이제 한반도 유래라기보다는 일본의 신화 속에 천송강림의 신화 속에서 이제 스사노라고 하는 신이 한반도에 제일 먼저 와서 있다가 일본으로 건너갔다고 하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우두산, 소시모리, 우리 한반도에서 왔다가 천황가의 선조 자체가 일본으로 건너갔다. 연호랑 세호녀 이야기도 거기다 연결시키는 그렇죠. 정도 제가 그런 것 예, 예, 같아요. 근데 그냥 그건 가설일 뿐인 거죠. 네네. 마지막으로 이제 나리카와 교수님 처음에 오셔서 제가 좀 풀어드리려고 농담도 하고 있지만 영화 쪽을 전공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한 가지 그냥 궁금한 걸 마지막 질문으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요, 굉장히 오버하는 경향들이 좀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많이 하는 게 난다 그래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일본 분들은 그런 연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약간 영화 역사적으로 보면 갑자기 영화가 시작하는 거잖아요. 시대적으로 보면. 근데 그 직전까지 어떤 상황이었냐면 일본에서 연극이라고 하면 가부키였어요. 가부키네. 네, 그래서 가부키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가부키 배우들이 영화 배우가 된 거죠. 처음에는. 영화 배우가 없는 시대였으니까. 그러다가 가부키 배우가 지금도 연기를 하지만 영화 드라마에 나오지만 그런 틀로 좀 시작됐다는 것도 있어요. 일대 선배가 그렇게 하면 새롭게 들어가는 사람들도 저게 잘하는 연기라고 생각하고 따라하게 되고 한 번 시작하면 안 바뀌는 일본이니까 그게 계속 이어지고 그럴 수도 있죠. 네네. 일종의 어떤 연기 표준이 그때 정립이 네. 돼서 그게 어느 약간 정도 이어지고 평소에 있다. 안 그런데 영화나 드라마만 보면 일본 사람이 좀 그렇잖아요. 오버하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혹시 대화 중에 저희가 항상 이 표현은 역사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항상 이제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일왕이라고도 표현하고 덴노라고도 표현하고 천황이라고도 표현한 점에 있어서 그냥 그렇게 부른다라는 것이지 저희가 무슨 그것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하나 이건 아니니까 오해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분이라서 그런지 확실히 치고받는 토크 설정이 대단했습니다. 흥미롭게 봐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